그러면은 그 솔라나 말고도 이더리움에 도전하는 코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니 체인링은 아니지. 근데 뭐 아발란치라든지 카다노라든지 폴카닷이라든지 뭐 네. 폴리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얘네들은 이번에는 확실히 좀 뒤졌나요? 솔라나 대비? 지금 솔라나가 이제 내러티브를 만들어낸 겁니다. 네.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최근에 예를 들어 보면 니어 프로토콜이 또 갑자기 또 오르더라고요. 네, 니어 프로토콜도 맞아요. 꽤 됐는데 그것도 이제 AI라는 새로운 내러티브들이 딱 장착하니까 네. 오 아싸 하고 이제 오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내러티브를 장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개발에 몰두하는 프로젝트들이 생각보다 성적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근본 프로젝트인데 카르다노, 폴카닷은 뭐 개발 현황하면 무조건 1위거든요. 네. 1위 뭐 폴카닷, 2위 카르다노인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새롭게 등장한 코인들이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셀레스티아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뭐야 백유안 어디인 건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이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는데 이런 프로젝트들은 우리가 모듈러 블록체인, 최초의 모듈러 블록체인이다. 네. 이런 내러티브들이 가져왔습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은 이 블록체인이 4개의 층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합의가 있고 재료에는 실행이 있고 연산이 있고 그리고 세틀먼트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 합의가 있고 마지막에는 데이터 가용성이 있는데 네. 이게 원래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블록체인이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우리는 각자가 다 따로 기능을 하고 있어. 예. 그래서 우리는 다 별도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최고야 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 네. 이런 궁금증을 품었지만 그럼에도 대부분 이거는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 아, 네. 그 내러티브를 획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코인들은 뭔가 하나 새로운 한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될 거야. 네. 예를 들어서 병렬 EVM의 최고봉 하면서 세이 프로토콜이라는 게 또 세이 네트워크라는 게 나왔거든요. 세이, 예, 그 프로젝트도 그렇고 그리고 에토스 수이 예. 우리가 리브라에서 나온 프로젝트다. 근데 우리는 기술력으로 최고다. 네. 이런 식으로 무장한 프로젝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대세 상승장에서는 과거의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들보다는 새롭게 태어난 프로젝트들 중에서 새로운 내러티브를 획득하고 있는 것들을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프로젝트들 주목하셔야 되고 그리고 올해 또 최대어라고 꼽히는 종목들이 있는데 뭐요? 최대어. 아, 최대요. 예. 베라체인과 모나드 네.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번에 이드덴버에서 또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회자가 되면은 또 이게 또 어김없이 또 상승하는 구간들이 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기술력은 기본적으로 웬만큼 갖췄다라는 전제에서 본인들만의 새로운 어떤 핵심적인 킬링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죠. 한마디로 기술력만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맞습니다. 뭔가 스토리가 또 멋진 게 하나 붙어가지고 사람들 혹할 만한 게 있어야 되지 않다. 그거 없으면은 맞습니다. 그냥 열심히 개발만 하면 되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네요. 지금 이 시장에서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커뮤니티의 어떤 기반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면은 어쨌든 여기서 뭔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모이면은 그러면은 개발도 다시 해보자. 앱도 다시 만들어보자. 네. 이게 되는데 애초에 돈이 모이질 않아 버리면은 계속해서 그것들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새로운 내러티브들이 부어지면서 어떤 리브랜딩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사실 이제 조금 벌써 베이스 체인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코인베이스라는 데가 거기 밀고 있고 거기가 뭐 세계 2위 거래소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이제 미국 법상 코인을 발행할 수가 없는데 이제 관련된 뭐 밈코인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쪽이 좀 이제 우리 집중을 좀 많이 해야 되나요? 어때요? 그렇죠. 코인베이스 자체는 이제 코인베이스가 만든 베이스는 어차피 이더리움의 레이어 2이기 때문에 예, 뭐 네. 어떤 법적인 문제들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있지 않고 어쨌든 이건 탈중앙화된 형태로 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대신에 이걸 가지고 코인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네. SEC가 어김없이 뭔가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죠. 네. 이거는 참을 수 없다. 너네 예. 이거 어떻게 코인을 발행하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베이스에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베이스에서 코인이 안 나올 가능성들도 염두에는 둬야 되기 때문에 이 베이스 생태계에서 올라가는 탈중앙화 거래소를 필두로 한 다른 프로젝트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니스업에 많이 있겠죠 아마. 가보면. 맞습니다. 예. 유니스왑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야 되고 자 근데 이제 또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레이어 2 중에서 이 롤업 같은 경우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이 태어나고 있어요. 네. 최근에 또 업비트에서 또 멘틀이라고 상장하면서 한 번 팍 쐈거든요. 네. 근데 그런 프로젝트들도 지금 TVL이 단기간에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아,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이런 프로젝트들에 뭐 주목을 하면 된다라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의 변화를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거죠. 정말 그 레이어 2의 그 롤업 그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리네요, 확실히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근본적으로. 근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더 주목하고 있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생태계에 조금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 세대기가. 네. 이제 뭔가 이제 새로운 내러티브이니까 올해 한 번 정도는 좀 부각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사실 그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는 원래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비트코인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생태계가 별로 없었잖아요, 사실은. 네. 비트코인 혼자서 막 움직였으니까. 그렇죠. 생태계라고 하는 게 태동된 건 이번이 이제 처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이번 대세 상승장 때 비트코인 생태계가 뭔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다 보니까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가장 이제 부끄럽고 슬픈 코인 리플이라는 코인이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이제 부끄러울 정도면 리플은 사실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뭐 하는 코인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리플 코인이 요즘에 저희 채널에서 다루면 되게 차가워졌어요. 예전에는 리플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뭔가 옹호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딴 거 하세요. 이제 네. 솔라나. 네, 솔라나지. 네, 그죠. 네. 네, 근데 리플 코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영상을 좀 다뤘는데 제가 뭐 깨알 자랑을 좀 하자면은 오태민 교수님이 이제 예전에 저희 오프라인 모임 때 오셔가지고 유튜버 분들 중에서 리플 관련 코인은 제 영상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깨알 자랑이야.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플이 그게 좀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좀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너무나 많은 좀 과도한 기대감들이 나왔던 게 요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러티브들이 아까 이것도 분명히 내러티브입니다. 자, 우리가 이 리플의 가장 중요한 내러티브는 뭐였냐? 소송에서 이기면은 날아갈 것이다. 이게 최고 내러티브였죠. 근데 이겼는데 사실상 이겼잖아요. XRP 증권 아니지라고 법원에서 판결했는데도 올라갔다가 바로 하락을 한 거죠. 꽂아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내러티브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분명히 소송만 이기면 날아갈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그래서 리또 속이 완전히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올라가면 이번에 최근에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렸어요. 이거 곧 있으면 내려올 것 같다. 왜냐하면 이 구간을 못 넘으면 내려오게 되는데 슬금슬금 빠지는 게 벌써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구간까지 가면은 어김없이 그냥 다 팔아버려요. 왜냐하면 리플 홀더들이 이제는 좀 지쳤다. 이제는 고점 회복하면은 팔고 이제 솔라나 같은 거 딴 거 좀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플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불확실성 그리고 기회비용. 오래 유지했는데 너무나 수익률이 저조했다. 이것도 이제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좀 설명이 길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분들이 과거에는 그래도 참았던 게 리플만 안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코인도 안 오르는데. 그렇죠. 다른 애들만 몇 배씩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막 솔라나 10배 가는 동안에 리플이 안 오르니까 너무 급심하게 이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너무나 지금 슬픈 상황이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진짜 리또속으로 이제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플도 이제 어떤 어떤 변신을 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과 지금 생태계를 연동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RWA 시장 진출하겠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본인들도 이 리플이라고 하는 이 생태계 이 플랫폼이죠. 여기도 XRP 레저라고 하는 메인넷이 있거든요. 여기서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돈을 한번 모아보겠다. 여기서 새로운 디파이도 하고 유동성도 공급하고 여러 가지를 해보겠다. 요걸 선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변수는 리플이 이 선포한 거를 이뤄낼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내러티브가 시장에 통할 것인가? 여기서 만약에 성공하면은 리플은 반등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 여기서도 그런 그렇지 또 리플이지 뭐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장기적인 침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리플은 절대로 속단할 수 없고 이 시장의 변화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관찰해야 되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의 그 반응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한풀 더 지금 같네요. 그죠? 지금은 이 모양인 거 보니까.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 왜냐면 그 소식이 들렸는데도 시장에서 반응을 안 했다는 거죠. 그죠. 거기다가 엑셀러라고 하는 프로젝트랑 같이 RWA 하겠다라고 했는데 엑셀러는 날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리플은 너무 오래된 프로젝트다 보니까 사람들이 웬만한 어떤 그런 호재에는 약간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참고로 RWA는 이제 실물자산 토큰화입니다. 실물자산 토큰화. 2022년엔 작가님이 10년 후 100배 오를 암호화폐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저도 그때 열심히 읽었고 사인도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아마 100배 오르는 코인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상승장이 왔습니다. 이제 100배 오르는 코인. 물론 이제 지금 이미 많은
수많은 섹터와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진짜 백보르 코인 어떤 섹터, 테마 또는 개별 코인을 좀 유심히 보시고 계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수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본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베라체인이나 아니면 모나드 같은 프로젝트인데 베라체인과 네, 모나드입니다. 모나드. 네.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하나의 예입니다. 예. 요걸 투자라는 의미보다는 워낙에 지금 회자가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100배 정도의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업비트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탄생을 하게 되면 본인들 베커들 초기 투자자들끼리 다 나눠 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어떤 아주 잡거래소에 먼저 상장을 할 때 50배를 펌핑합니다, 기본적으로. 네네. 그래서 10배에서 한 50배까지 펌핑을 해서 먼저 올리면은 그 다음에 메이저 거래소 바이낸스 같은 데 올라갈 때 또 한 몇십 배가 또 펌핑이 돼요. 네. 그리고 업비트까지 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한 100배 펌핑된 상태에서 우리는 이걸 받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올라갈 때는 뭐 100배까지 오를 코인들이 찾는 것은 막 되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바이낸스보다 바이낸스 거래되기 전에 잡을 수 있으면은 충분히 뭐 100배 이상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바이낸스 전이라는 거는 그거보다 좀 티어 2, 3 거래소 말씀하신 거예요? 아예 탈중화로 가는 건가요? 탈중화 거래소는 더 좋고 네. 그리고 바로 윗등급 뭐 예를 들어서 비트겟 정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화이트리스트로 거래할 수 있는 비트겟 정도나 이런 데서 먼저 잡을 수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트렌드를 볼 때 이 프로젝트가 바이낸스 거래소에 아직 상장이 됐나 안 됐나 이것도 보고 바이낸스 거래소에 상장이 될 조짐이 그럴 상인가 그럴 코인이 되는가 이런 것들도 다 좀 보는 어떤 트렌드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수익률을 이제 극대화하는 전략들이기 때문에 네. 좀 투자에 능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상장될 줄 알고 샀는데 상장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 기대감이 또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러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왜 그 트럼프 코인 마가라는 그 민코인 있잖아요. 근데 걔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뭐 유니스왑 이런 데만 상장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게 하나의 샘플일 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면은 이 유니스왑에서 제가 마가를 샀다. 내가 예를 들면 그 다음 스텝으로 빅캣에 상장이 되었다면 한 몇 배 있다 오르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이낸스까지 갔다 그러면 거기서 또 몇 배가 또, 추가까지 가는 거죠.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네, 한마디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 마가가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샘플입니다 이게. 왜냐면 마가는 특이해 보이잖아요. 트럼프 로고 들어있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또 그런 식의 또 밈도 요즘 유행이기 때문에 그게 뭐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뭐 굉장히 위험하다. 네,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뭐 조 바이든이나 저 보든 이런 코인도 있고 막 그러다면서요. 그죠? 맞습니다. 요즘 인물에 대한 그런 밈코인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어떤 밈코인들도 요즘 가격이 엄청 많이 오르거든요. 강원구 코인, 강원구 코인 만들어야겠다. 코인 만드는 거 진짜 쉽도 아니에요. 강원구 코인 만들겠습니다. 네. 강원구 코인. 맞아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에어드롭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슈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진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섹터들이 좀 골라보면은, 그래도 올해 가장 주목이 지금 되고 있는 것들이 섹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AI와 RWA가 그래도 가장 많이 회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요 시장은 뭔가 많이 회자되면은 또 많이 또 가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으로 인해서 많이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AI는 모든 산업에서 지금 중심이니까 네. 또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RWA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블랙락 형님, 또 블랙락의 레리풍 형님 나오셨으니까 짱이야.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통계를 봐도 지금 뭐 성과들이 약간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올해 이제 두 가지 섹터들은 기본적으로 좀 주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AI 관련해 가지고 저도 이제 AI라는 팀에 혹해 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월드코인, 패치 AI 그리고 이제 렌더, 싱귤레리티 코인 이거 지금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그지 같습니다. 근데 왜 이놈들은 좀 이러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 제가 사기 전에는 한 두세 배, 네 배 더 갔더라고요. 또 더 오른 코인들도 있고. 근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AI라는 거 갖다 붙인 거 알겠는데 뭔가 실제로 AI랑 관련이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이게 일단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AI 코인을 지금 진입했을 때는 분명히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으니까 그런 구간들이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제 AI 코인이 우리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AI 코인이 아직까지 굉장히 미진합니다. 실질적으로 되게 미진하고 성과들 측면에서 좀 찾아봤는데 그렇게 막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프로젝트들이 뭐 되게 많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더라고요. 역시 개뻥이었어.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도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렌더 같은 프로젝트들 그리고 뭐 아이오넷이나 아카시 같은 게 같은 또 계열이거든요. 네. 이런 프로젝트들은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좀 좋잖아요. 우리가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CPU를 나누어 가지고 CPU를 공유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떠받쳐 줬어.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떠받쳐 줬다면 네. 이제 AI 시대가 되니까 GPU다. GPU를 우리가 공유해 가지고 이
AI 시장을 견인해 주겠다. 네. 이런 내러티브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렌더가 그러면 정확히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GPU를 이제 막 돌렸는데 GPU 스페이스가 남아있다 하면은 그거를 렌더 채굴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 맞습니다. 그렇게 네. 비슷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비슷한 코인이 뭐가 있냐면 헬륨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헬륨. 네. 네. 헬륨이 이제 어떤 프로젝트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디핀입니다. 렌더가 AI면서 디핀으로 들어가요. 네. 이게 디핀이 뭐냐면은 탈중앙화된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GPU라든지 아니면 저장 공간, 스토리지나 아니면은 뭐 어떤 인터넷 대형망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남는 거를 공유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리적인 인프라들을 공유하겠다. 그런 프로젝트들인데 이게 헬륨 같은 경우는 솔라나 기반의 이 디핀 프로젝트, 대표적인 디핀 프로젝트인데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핫스팟 노드라는 걸 통해서 이 채굴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채굴기를 이용해서 이 소유자들에게 본인들의 통신망을 갖다 대여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은 그 어떤 보상으로 헬륨 토큰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네. 하고 있는데 지금 성장세가 거의 몇십만 개 이상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AI 분야에서 렌더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도 지금 이제 뭔가 조금만 더 AI 시장이 좀 정상화되고 뭔가 궤도에 오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또 어떤 화제를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 주신 그 프로젝트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렌더라든지 아니면 마카시 이런 프로젝트들 기본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아까 담아두신 패치 AI나 싱귤레리티 넷이랑 오션 프로토콜이 이번에 또 합병하잖아요. 아, 그래? 몰랐어요. 네, 이번에 네. 하나의 코인을 합친대요. 아, 네. ASI라는 하나의 코인을 합치는데 아하. 그렇게 되면은 본인들이 이제 더 어떤 덩치들이 커지게 되니까 더 많은 어떤 인프라들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기관 자금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들이 아직까지 뭐 엄청난 성과, 눈에 띄는 성과 뭐 사실은 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에 이제 샘 알트만 형님이 이제 월드코인을 만들어가지고 제 홍채 정보로 팔려 심지어 거기서 갔거든요. 근데 가려고 했는데 문 닫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2명 왔더라고요. 3명이서 그러니까 우리 나 홍채 팔고 싶은데 했는데 그러니까 직원분이 아유 우리 그거 이제 가져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가망성이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이제 예전에는 처음에 등장했을 때 월드코인에 대해서 나쁜 의견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예. 개인정보 침해, 지금도 논란이 있고 아까 오부 회수에 간 이유가 개인정보 침해 논란 때문에 가져갔고 나쁜 놈들. 각 국가들이 전부 다 지금 다 안 하겠다 이런 추세들인데 만약에 이걸 해결했다 그러면은 뭐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과장 못한 얘기인데 이번에 샘 알트만 때문에 월드코인 한번 저력을 좀 보여준 거죠. 예. 그러면은 내러티브가 또 생긴 거예요. 아 이거는 월드코인 원래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되는구나. 이게 됐기 때문에 샘 알트만이 계속해서 이 AI 시장에서 이렇게 영향력과 입김을 발휘하는 어떤 조건들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건들을 만들어낸 것들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중앙화 이슈에 대한 것들을 아주 잘 어떤 내러티브를 포장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월드코인은 올해는 좀 주목해봐야 될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대충 들어보니까 뭔가 좀 뭐 아니면 도처럼 들리네요. 한마디로 이제 샘 알트만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 이슈를 해결할 수 있으면 이제 날아가는 거고 못하면은 빌빌빌 이거네요. 그렇죠. 근데 길게 갈 수 있는데 만약에 AI라고 하는 이 테마들이 그래도 좀 단기적인 이슈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월드코인은 뭐 다른 프로젝트들에 비해서는 어떤 기술적인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규제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제 이슈는 우리가 좀 아주 속단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기술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규제 이슈가 해결되느냐 마느냐 그건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그 실물자산 토큰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거 가지고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지?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RWA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 주셨던 리얼 월드 에셋이라는 네. 거죠. 기존에 있는 어떤 금융을 디파이를 온체인에다가 이제 올리는 거죠. 토큰에서 쪼개가지고 올린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다 거의 대부분 채권이에요. 채권. 네. 미국 채권 분야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민간 신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회사채 그리고 이제 어떤 사모 채권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국채를 대상으로 하는 거는 이 블랙락의 비들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플린 템플턴이나 온도 파이낸스 이런 어떤 프로젝트들이 미국의 채권을 쪼개서 실제로 온체인에 올려서 거래를 시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거래량들이 지금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US 채권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가장 먼저 좀 잘 앞서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미국 국채 같은 경우가 그 하나가 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걸 쪼개서 이제 리테일 그 투자자한테 파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돼?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제3금융권, 뭐라 그래야죠? 금융포용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거래되는 국가들 보니까 대부분 동남아나 이런 데에서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 RWA가 없더라도 뭐 굳이 미국 채권 그냥
주식시장에서 살 수 있고 어떻게든 채권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는 아,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이제 금융의 어떤 낙후 국가들 네. 그런 국가들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미국 채권 너무 좋은데 난 너무 가고 싶어. 너무 가고 싶은데 살 방법이 없네라고 했는데 RWA가 등장하니까 그런 나라들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세들이 유입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파키스탄 압둘라가 이제 꼭 이제 미국 채권을 갖고 싶은데, 근데 이제 나 미국 국채 정말 갖고 싶어, 난 꿈에 미국 국채만 보여 하면은 근데 그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제3세계의 어떤 큰 손들이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국채가 거래량이 가장 많고, 그다음 민간 채권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거래량이 생각보다는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이제 국채 분야에서는 상장 프로젝트 중에서 온도 파이낸스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온도 파이낸스가 온도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네, 온도가 지금 현재는 RWA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특정 서비스에선 대장주입니다. 그 바이낸스 오토만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가능성이 있죠. 국내에서는 코인원에 아마 상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아,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이제 그런 사모채권 부분에서는 뭐 센트리퓨즈라든지 뭐 메이플, 골드핀치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온도에 비하면은 거래량이나 모든 것들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네. 그러니까 굳이 뭐 이런 프로젝트들 뭐 더 많이 오를 수는 있지만 너무 이제 기웃거리는 것보다는 이제 온도 파이낸스를 담는 것이 좀 좋은 선택이고 만약에 특정 서비스는 좀 믿음이 안 가고 더 어떤 인프라를 담겠다 그러면은 또 이 시장에서 대장주로 꼽히는 게 아발란체랑 체인링크 이 두 가지 꼽힙니다. 왜냐하면 체인링크는 어쨌든 어떤 금리 정보 같은 오프체인 정보를 다 온체인으로 옮겨와야 되니까 무조건 필요하다. 체인링크는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다. 이건 아무도 부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인링크에 대한 첫 번째 이제 이슈가 있고 아발란체는 기관들이 뭐 JP 모건이나 이런 기관들이 다 아발란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빗 블록체인 논의가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발란체가 굉장히 좀 주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리플과 좀 비교를 하는 게 기관에서 리플을 좀 많이 파트너십을 맺었지만 실제로 또 따지고 보면은 뭐 아발란체나 뭐 이런 프로젝트들 더 많이 찾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프로젝트들을 기본적으로 좀 인프라 측면에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국채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생각했던 게 이게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수천조 원의 자금이 아파트나 부동산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딱 잠겨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걸 쓸 수가 없는데 사실 이제 아파트나 빌딩 같은 거를 좀 토큰화해가지고 뭐 이러면 뭐 강남 아파트를 뭐 만기로 쪼개가지고 판다든지 이런 거 혹시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네, 저는 그것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순차적으로 조금 쉬운 것부터 진입을 한다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유용하게 좀 더 접근이 용이한 그런 자산들부터 한다는 생각들 때문에 채권부터 지금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도 현황을 보니까 지금 이제 갓 태동이 돼서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좀 가져가는 프로젝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들은 아직까지는 수치들을 확인해 보면은 막 되게 뚜렷하게 막 유의미한 성과들보다는 우리는 뭐 이런 거래를 하겠다 이런 정도까지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RWA가 부동산 시장에서도 유의미하게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직까지는 이제 아주 갓 태동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이제 거의 뭐 그 소위 모든 부동산이 토큰화가 되면은 그것도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은 현대 압구정을 팔아보고 이제 내일은 이제 트리마주에 20배 선물 슈어드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죠. 그거는 어떤 뭐 상상의 영역이긴 해도 장기적으로는 뭐 어떤 일이 날지 알 수 없는 거니까 충분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한 자산들이 많이 토큰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이게 지금 코인이라는 게 알트코인이 수십만 개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아마 더 많을 것 같아요. 수백만 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도 이번에 한번 찍어봤는데 5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99.9%가 쓰레기라는 거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결국 나머지 0.1%에서 돈이 벌린다라는 건데 그 0.1%를 찾아내고 99.9%를 걸러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심플한 방법이.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99%가 사라진다라는 얘기는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처음 했던 얘기예요. 2018년도에 알트코인 99%는 사라져. 99.9기죠 아마 근데. 그 99.9는 사라지는데 실제로 2020년 이후부터 생겨난 프로젝트 중에서 지금까지 사라진 게 72%가 넘더라고요. 72%? 네, 그만큼 사라진 이게 집계된 게 이 정도니까 실제로 사라진 거 훨씬 많겠죠. 훨씬 많겠죠. 90% 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90% 이상은 사라지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10%도 거의 지지부진하다가 그렇죠.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좋은 코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일단 내러티브가 맞아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번 대세 상승장의 내러티브가 맞아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그냥 300일 거 내에서
좀 거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심플한 방법이에요. 300권 내에서. 네, 너무 네. 과하게. 왜냐면 300위권만 가도 네. 너무 생소해요. 이게 무슨 코인이지? 이렇게 그렇죠. 되거든요. 네. 200위권만 가도 생소한 이름들이 많은데 300위권까지 가면은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구태 막 500위권, 1000위권 코인을 막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네. 왜냐하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코인에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300위권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스터디 멤버님들한테 알려드렸는데 가장 심플하게 보려면은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네. 펀더멘탈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트랜잭션과 그리고 일일 활성 주소수 요런 아, 그리고 예, 예. TV에 요런 지표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래가 유의미하게 뭔가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너무 특정한 세력들이 한번 펌핑하고 갔더니 거래량 없어 네. 이런 코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한번 네. 펌핑하면 개미 들어오면 다 털고 나가고 그렇게 끝. 이런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유지가 되는지를 보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걸 보는 또 중요한 방법이 유동성 지표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동성 지표를 또 제공해주는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첫 번째 확인하는 거 있고요. 두 번째는 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진입을 했는지 보시면 네네. 됩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얼마나 지금 여기에 많이 들어와 있고 얼마나 많은 금액을 투자했고 그리고 메이저 기관들이 얼마나 들어왔는가. 예. 예를 들어서 뭐 코인베이스 벤처스라든지 A16라든지 뭐 판테라 이런 프로젝트들 이런 VC들이 들어왔다 하면 기본적으로 중박은 하겠다. 그래도 그렇죠. 그것도 예. 좀 판단할 수 있고 네. 봤는데 기관 하나 아니면 뭐 0개 뭐 듣도 보도 못하는 게, 듣도 네. 못하는 그렇게 하면은 요거는 장기적인 가치 좀 힘들겠다 네. 생각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순수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딱 확인하셔도 적어도 어떤 잡코인들은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이제 어떤 기관, 좀 멀쩡한 기관들이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300위 그리고 그 유동성. 펀다멘탈 지표들, 유동성.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 언체인 데이터는 근데 어떻게 분석하는 게 가장 좋나요? 근데? 아니면 그거를 좀 분석을 쉽게 해주는 뭐 서비스 사이트들 찾는 게 좋나요? 제 어떻게 보세요? 시황을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이제 박작가 크립토 연구소 이제 시황을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렇지, 그렇지.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워낙에 또 데이터에 대해서 강욱 작가님이 또 워낙 저명하시니까 근데 이 코인 시장에서 무료로 유용한 정보는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좀 있는데 네. 이 유용한 정보를 찾으려면 온체인에서 이 업체들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업체들이 요 블록체인에서 전부 다 이 노드를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본인들이 어떤 거래 내역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 그게 돈이다 이거죠. 그게 다 돈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체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도 돌려야 되지, 솔라나도 돌려야 되지, 막 수백 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들도 너무 많은 비용들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공짜로는 아예 제공해 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크립토 퀀트라든지 글래스노드 이런 사이트가 제일 그래도 저렴하거든요. 인투 더 블럭 이런 데뭐 10,000원 돈이고 그리고 크립토 퀀트나 글래스노드는 한 3, 4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아주 저렴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15만 원권 내에 있는 플랫폼은 거의 다 이제 가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가성비가 좋다. 아주 UI도 좋고 네. 좀 전체적으로 정보가 좋다 싶은 거는 이거 개인적인 기호입니다. 이거는 산티멘트라고 하는 사이트를 산티멘트. 네, 산티멘트. 요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UI가 좋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 지표들이 좀 많이 잘 나와 있어가지고 좀 활용을 하고 있죠. 근데 초심자들은 크립토 퀀트 요걸 하시는 게 제일 그거 한국분이 만드신 거잖아요. 네, 한국분이 만드셨는데 되게 잘 만드셨다고요. 되게 잘 네. 만드셨고 제가 글래스노드랑 크립토 퀀트는 거의 가격도 똑같고 네. 완전히 둘은 거의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사이트는 아닌데 같은 용도로 만들어진. 그럼 이제 하나만 하면 되죠, 그 중에서. 근데 그 중에서 하면은 크립토 퀀트가 UI라든지 한국인들 편의성이 훨씬 더 좋거든요. 홍사 만들었으니까 역시. 그렇죠. 그 유엔 역시 잘 만들어, 홍 사람들이. 네, 맞아요. 네, 뭐 저는 뭐 크립토 퀀트랑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예. 오케이. 그러면은 그럼 이제 일반적인 질문으로 좀 넘어가면은 네. 그럼 이제 코인 정보들 어떻게 접하시나요? 딴 분들은 이제 유명한 인플루엔서 몇 명을 집어넣고 거기를 이제 팔로워를 주구장창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료 플랫폼들 뭐 거의 다 네네. 가입을 하고 있고. 산티멘트, 네. 크립토 퀀트, 레스노 등등등. 네, 예. 뭐 메사리, 뭐 난센, 뭐 엄청 많습니다. 예. 근데 그런 사이트들이 가면은 이제 보고서들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관심 있는 코인을 읽으면 이해가 생각보다 또 잘 돼요. 예, 왜냐면 네. 내가 이 코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해서 일단 찾아내는 거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 리서치 센터들의 보고서들을 좀 많이 읽는 편입니다. 그래서 젠글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채널에도 자주 출연해 주는 이제 코빅 거래소, 코빅 리서치 센터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주 읽는 편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해외 매체들을 좀 네. 많이 봐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해외 매체들은 우리나라 언론들보다 확실히 상대적으로 더 빠를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해외 인플루언서들의 의견들이 좀 빠르게 싣거든요. 그래서 해외 매체들을 좀 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이제 트위터. 네. 트위터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트위터가 사실상 뭐 주요 정보의 가장 큰 어떤 매개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트위터 제가 이제 팔로우 한 분이 한 1,000명은 안 될 것 같은데 1,000명? 수백 명은 넘어요. 네. 왜냐하면 예. 뭐
보이면 바로 다 해버리기 때문에 네. 왜냐면 어쨌든 정보가 유용할 때 근데 계속 추천해 주잖아요. 한 분 하면은 또 추천을 그죠, 쭉 해주는데 보잖아요, 그 밑에. 네, 예. 그분들 또 다 들어가 보면 또 좋으면 또 하고 또 그럼 추천하고 이렇게 갔다가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입한 분들 제가 이제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온체인 분석가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트위터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또 텔레그램에 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텔레그램도 확인해가지고 거기도 뭐 거기는 몇백 개는 안 되는데 한 몇 수십 개 또 넘죠. 100단위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게 맨날 바쁘시군요. 그래서 네,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를 다 봐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걸 이제 다 보는 게 너무 효용성이 떨어져서 네. 이제 선별을 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보다 보면은 아 유용한 정보를 주는 곳이 어디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를 더 해서 더 이제 하는 거죠. 그룹화를 해가지고 제일 이제 뭔가 양질의 정보를 주는 곳이 어딘지를 확인한 거죠. 그래서 그것들 위주로 더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위터와 텔레그램에 각각 한 두세 개 정도 알려주시죠. 정말 얘는 보면 좋다 이런 거. 트위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트위터만 좀 말씀드릴게요. 텔레그램 국내 채널들이 많아서 트위터를 이제 좀 예.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크립토 퀀트와 글래스 노드를 이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는 네. 것이 좋고 그리고 산티멘트랑 인투 더 블럭 요 플랫폼은 다 보셔야 됩니다. 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좋은 정보를 많이 올려주고 있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크립토 퀀트와 글래스 노드의 분석가 분들이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크립토 퀀트에서는 마르툰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줄리오 모레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찾아가면은 또 관련된 분들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글래스 노드에서는 뭐 체크메이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제가 책 쓰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멋진 이름인데 그런 분들 또 찾아서 가면은 좋고 그리고 뭐 룩인투 비트코인 그리고 룩인투 비트코인에서 또 파생인데 뭐 이름이 뭐더라 필립 스위프트 뭐 이런 창업자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 다 찾아가서 하면은 굉장히 좋은 어떤 온체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인사들 있죠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분들 캐시 우드라든지 뭐 이런 분들 다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아무래도 그런 분들 거는 이제 매체를 통해서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빈도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저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디테일한 정보를 주시는 분들이 더 이제 선호하게 되는 부분이죠. 야, 정말 24시간이 모자라겠네요, 이게. 딱 보니까. 근데 이걸 너무 괜하게 바쁘게 지내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감자 시스템? 네. 그러면은 이제 정작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작가님 포트폴리오 대충 어떻게 유지하고 계시나요, 그럼? 저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중을 많이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비트코인.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솔라나라든지 뭐 아발란체 같은 프로젝트들, 메이저 프로젝트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일정 부분의 시드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래소도 해외 거래소 사용하고 탈중앙 거래소 활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트렌드를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봤을 때 계속해서 트위터로 이제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기술적인 분석, 어떤 지표적인 분석이 되지 않더라도 이번 시즌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회자가 될 만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포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코인들은 뭐 소량 정도 또 진입해가지고 반등하면 또 트레이딩까지는 아니고 스윙 투자도 간혹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코어 포지션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고 대충 보고, 그리고 이제 좀 소위 그 톱 20, 아무래도 솔라나, 아발란체, 체인링크 이런 거 좀 하시고, 그리고 밑에 소위 진짜 100배를 노릴 수 있는 좀 이제 좀 작은 코인들도 하신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대충 나누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멤버십이 있다면서요, 그죠? 맞습니다. 거기 가면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셔가지고 또 깨알 또 공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스터디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하나 5월 반 스터디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가장 유망한 코인들을 꼭 뽑아드려요. 자,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 후기 한번 읽어보시면은 추천하고 뭐 바로 다음에 바로 왜 상승하지 막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제가 그렇게 쪽집게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고 지표를 계속 보면서 이 어떤 트렌드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흐름들이 나왔을 때 이걸 보면서 이 시점쯤에는 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보통 저점을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반응이 오지 않은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분기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유의미한 또 상승들을 이루어내는 코인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RWA 코인도 아주 진즉에 알려드렸고 뭐 최근에 아주 회자가 되고 있는 에테나라든지 뭐 제우스 이런 코인들도 진즉에 다 알려드렸거든요. 빨리 여기 가야 제가 너무 지금 대놓고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정확한 이제 저평가 구간을 찾고 같이 공부하는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부입니다. 공부를 같이 하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실 뭐 이제 말씀하신 게 그럼 이제 내년 뭐 초까지 강한 흐름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때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제 계정 휴업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좀 코인을 좀 들고 가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은 좀 상당수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정 휴업. 네, 네. 계정 휴업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다음 시즌까지 갈 수 있는 건 저점에서 다시 모아가야 되겠죠. 아, 그렇죠. 근데 일단은 팔 다음에 나중에 이제 26, 27년 저점을 노리시는 그렇죠. 거죠. 네, 더 많이 내려갈 때까지 꾸준히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사실 비트코인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매도 계획이 일단은 없는데, 없어요.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아마 그 시즌이 되면은 저도 사이클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부분적인 매도는 좀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아마 수익이 굉장히 좀 많이 또 높아져 있을 테니까 네. 그걸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도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이제 다가올 때 어느 정도 시점으로 어느 정도 어떤 물량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팔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일부 정도는 좀 빠이빠이 일시적으로 빠이빠이하고 나중에 다시 보자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아마도 이번에도 이제 뭐 예전보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구간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과거처럼 그렇게 크게 크립토 윈터 구간이 올까? 아니면은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까? 이런 부분에 결정이 있는데 뭐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크립토 윈터 구간이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그렇죠. 저도 당연히 윈터가 올 거라고 봅니다. 네, 어떤 사이클이라고 하는 오겠죠. 것들이 그래서 그런 구간들이 온다라는 가정을 좀 하는 게 또 효율적인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작가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당연히 이거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부분은 되겠지만 이제 안 먹히는 것도 분명히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뭐 100%라는 거 없으니까 투자에. 근데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작가님? 리스크 관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산 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우리가 투자를 잘하는 세 가지 방법 하면은 종목 선정, 그리고 타이밍, 그리고 자산 배분 얘기를 하시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 코인들은 우상향을 지금 약간 전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서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떨어지는 하방 압력이 왔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느냐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좀 충분하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좀 많은 물량을 가져가는 게 좋고 그리고 알트코인도 기본적으로 알트코인 시드에서도 메이저 코인들을 좀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얼마까지 오른 지금 현 시점에서 뭐 10배가 오르나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짧은 구간에 뭐 10배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큰 상승 동력이 있는데 굳이 막 50배, 100배짜리 노리기에는 또 약간 무리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10배보다는 50배가 낫잖아요. 50배가 나는데 그러니까 10배에 조금 더 안정성을 둬서 조금 더 물량을 더 태우고 50배에는 물량을 살짝은 줄여서 그렇게 들어가면은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절대로 고평가 구간, 즉 급등할 때는 절대 타면 안 됩니다. 제가 스터디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프라인에서 제가 이렇게 비유드렸어요. 만약에 알트코인이 갑자기 올라가면은 안녕 인사를 한다는 거죠. 인사하면은 다시 봐 하면은 언젠가 다시 돌아와 있어요. 진짜 귀신같이 제자리에 돌아와 있어요. 이게 뭐지? 3개월 전에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와 있어. 근데 하물며 더 밑에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급등하는 코인에는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언젠가는 돌아오기 때문에 그 구간에 잘 기다리고 만약에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내 게 아닌 거죠. 그때는 그렇게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물론 그 상승장 안에 돌아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에 돌아오면 당연히 사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지금 기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향후에 그 구간이 지나가면 그렇게 하시면 진짜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점들 잘 생각해서 투자를 하시면서 저평가 구간에서 타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매도할 때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가 과열 신호가 나타나면은 일정 부분은 현금화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말씀을 정리를 드리면 첫 번째는 자산 배분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메이저 코인을 많이 좀 담고 있자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리스크 해지가 된다. 두 번째는 반드시 저평가 구간에 사야 된다. 그것도 바닥을 치고 또 친 그 구간들이 분명하게 오기 때문에 그 구간을 잡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럼 이렇게 작가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멤버십도 저부터 당장 가입하고 싶네요. 강욱 작가님한테는 도움이 또 될 만한 내용이 아니고 오늘 거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아유,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신나게 막 얘기를 드려가지고, 네, 제가 원래 이렇게 막 흥분해서 얘기 잘 안 하는데, 되게 이렇게 너무 진행을 잘 해주셔가지고, 좀 제가 마음에 있는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좀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뭐 워낙에 여기는 성장성이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일정 부분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는 좀 반드시 강조를 드리고 싶고, 우리가 좀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우시고, 또 우리 또 할구 투자, 굉장히 또 좋은 전략도 많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또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저희 박작가 크립토 연구소도 많이 방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요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